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부 생활지도와 상담 가운데서 3장 상담 이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분석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360페이지입니다. 3장 상담 이론입니다. 1절 상담 이론의 분류. 자, 상담 기법에 따른 분류부터 살펴보죠. 상담 기법에 따른 분류에는 이제 지시적 상담 이론하고 비지시적 상담 이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지금의 전반적인 상담이라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그 상담은 이 비지시적 상담 이론을 이제 기반으로 하면서 주요한 그 환자 내지는 내담자의 성향이나 아니면은 문제 상황 등에 따라서 이 지시적 상담 이론의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적용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 정도 사용되긴 하지만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은 상담의 어떤 그 환경 내지는 어떤 분위기 그리고 내담자를 갖다가 이제 대하는 어떤 방식, 태도 그런 것과 이제 주로 관련이 되어 있고, 지시적 상담 이론은 전문성을 띠죠. 기본적으로 의대를 나오고 정신과를 전공을 한 전공의에 의해서든 아니면 심리학과를 나와서 심리학 소정의 그런 어떤 전문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그런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상담에 이제 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시적 상담 이론과 이제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함께 엮여서 실제적으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지시적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먼저 보면 상담자가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상담자가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지시. 그래서 이 지시적 상담 이론은 뒤에 볼 겁니다. 우리 상관 390쪽에 그 윌리엄슨이 바로 이제 이 지시적 상담 이론을 개척한 장본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 영역보다는 인지적 영역과 관련된 이제 상담이 주가 되고요. 특성 이론에 이제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어떤 특성에 근거해서 내담자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을 보면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하고 진단을 한 다음에 예진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추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뒤에서 윌리엄슨 얘기 나올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지만 인본주의에 이제 기초한다고 되어 있죠. 요 내용 자체는 뒤에 372페이지에 요 인본주의 상담 이론이 나옵니다. 거기서 살펴보도록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문제는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담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지적 영역보다는 정의적 영역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상담 과정을 보면 내담자가 이제 조력을 신청을 하면 레포, 앞서서 이제 레포 봤죠. 관계 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진술을 하고 거기에서 통찰을 발휘해서 그 통찰을 가지고 그래서 상담자가 이제 내담자의 그런 어떤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이 통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 변화를 가져오고 내면화시켜서 인격화시키는 것까지가 이제 비지시적 상담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상담 영역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보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인지적 영역, 두 번째로 이제 정서적 영역, 세 번째로 이제 행동적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보통 이제 지정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지적 영역 상담 이론은 앞서서 봤었던 지시적 상담 이론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인간이 가지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판단의 교정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윌리엄슨의 지시적 상담 이론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영역의 상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이제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적 상담 이론, 앞서 봤지만 비지시적 상담 이론, 그러니까 인본주의 상담 이론이 주로 이제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나 아들러의 우리 이제 정신 분석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정서적 영역의 상담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적 영역 상담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인간의 행동 문제를 다루는 상담 이론으로 행동의 교정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울페의 상호 제지적 상담 이론, 스키너의 행동 수정 상담 이론, 그러니까 행태주의, 행동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상담 이론이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2절로 넘어가서 정신분석학적 상담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죠. 우리 앞서 교육심리학 시간에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드, 그 다음에 에고, 슈퍼 에고라고 하는 그 인격,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성격이죠. 성격을 분류를 하고, 그러면서 프로이트가 이제 강조한 것이 아동기에 있어서 유아 아동기에 있어서 리비도,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욕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성격을 갖다가 이제 형성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바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고, 그러한 기반하에서 이제 상담을 갖다가 하는 거죠. 상담 목표, 자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 구조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한다. 그래서 이드, 에고, 슈퍼 에고의 조화로운 발달. 그러니까 에고라고 하는 것이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고, 그렇죠. 과도한 욕구, 이드의 과도한 욕구를 억제하고, 슈퍼 에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윤리성, 도덕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갖다가 이제 따라가는 것.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프로이트의 상담에 있어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유아 성역의 발달 과정과 현실에 대처하는 방어 기제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내담자의 무의식 영역의 갈등을 의식 영역으로 떠올려서 내담자로 하여금 통찰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상담 관계를 살펴보면 상담자하고 이제 내담자하고의 관계를 의미하죠. 상담자는 내담자의 진술을 중립적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내담자에게 반영하거나 숨겨진 의미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네 번째로 가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욕구를 직접 충족시켜서는 안 되며 심리적으로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여기서 이제 나오지만 요 내용을 갖다가 이제 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프로이트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은 일종의 과학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립적 접근이죠. 과학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접근인데 바로 프로이트가 그러한 측면을 갖다가 강조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실제로 쓰고 있는 상담학에 있어서 어떤 제일 중요한 기반이 바로 그런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제 프로이트가 그러한 측면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임상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하고 임상 치료도 하고 일종의 임상 실험을 통한 임상 치료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름의 그런 어떤 그 관을 상담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성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담 이제 기법을 한번 보면 자유현상, 내담자로 하여금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자유롭게 생각하여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문제 발생의 원인을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석이에요. 내담자의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하는 데 해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내용에 대한 해석보다
전이나 저항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다. 해석은 해석하려는 내용이 내담자의 의식 수준 가까이 있을 때, 즉 내담자가 아직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감당할 수 있고 자신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입장에서 상담자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해석이라고 하는 프로이트가 쓴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꿈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 해석, 요 뒤에 나오는 꿈의 분석,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자유연상,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측면들에 대한 어떤 해석이죠. 자, 세 번째가 이제 꿈의 분석입니다. 이제 꿈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꿈을 분석함으로써 내담자의 억압된 욕망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수면 중 방어 기제가 약화되어 억압된 욕망과 갈등이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데 상담자는 꿈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꿈을 분석하여 내담자의 문제와 갈등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의 분석이에요. 저항이란 상담의 진행을 방해하고 내담자가 무의식적인 자료를 생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다. 변화를 방해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 태도, 감정,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여기서 다시 나오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내담자가 무의식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것, 피하고자 하는 것,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러한 저항과 갈등의 의미를 파악해서 내담자가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옵니다. 통찰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상담자가. 내담자 스스로. 그 다음에 이제 전이의 분석이에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과거에 중요한 타자에게 느꼈던 감정을 현재 상담자에게서 경험하는 일종의 왜곡 현상이에요. 사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무당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무당이 갑자기 빙의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당이 사실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우리 회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갖다가 이제 풀어준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말하자면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원을 빌거나 자기의 억울함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무당한테 뭔가를 갖다가 원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울어주고 분을 토해내고 그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 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측면들이죠. 내담자는 자신의 억압된 감정, 신념, 소망 등을 표현하고 상담자는 이러한 전이를 분석함으로써 내담자의 무의식적 갈등과 문제의 의미를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유사한 측면들이 많아요. 우리들이 보통 저거 미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긍정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누군가의 어떤 전의를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해소하고 소통하고 또 공감작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무마시키고 풀어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한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무당이라고 하는, 뭐 서양이 됐든 동양이 됐든 그런 어떤 신적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해왔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담의 역할이었어요. 그런 거죠. 결국 억누르고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풀어내고 소원을 갖다 직접적으로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갖다가 모조리 토해내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그래서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나 카운셀러들이 자기네들도
받는데요. 그런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를. 왜냐면 듣고 있으면 너무 끔찍한 이야기다, 공포스러운 이야기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막 토해내는 거니까. 자, 그래서 공헌과 비판을 한번 보죠. 공헌, 인간은 무의식적 갈등에 의하여 사고나 행동이 동기화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자, 두 번째입니다. 최초의 체계적인 성격 이론과 최초의 효과적인 심리치료 기술을 개발을 했다. 그렇습니다. 유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한 각성과 연구를 자극하였다. 그래서 도덕 윤리교과에서 프로이트의 중요성이 이제 바로 이제 이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드러나고,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도덕 윤리교과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 바로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직관을 갖다가 풀어 넣어주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여기 다시 또 나오는데, 상담자의 탈도덕적 태도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비판 한번 보죠. 본능을 이제 지나치게 강조하고, 특히나 이제 리비도, 성적 욕구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했죠. 인간의 합리성을 경시하였다. 임상실험에서 끌어낸 이론이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다. 특히나 이제 프로이트가 주로 그 임상치료를 해줬던 사람들이 당시 이제 비엔나죠. 합스부르크 왕가의 이제 본거지였고, 합스부르크 왕가가 나폴레옹 이후에 물론 이제 일정 정도 유지되긴 하지만 괴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비엔나의 사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가 이상하게 이제 흘러가는데, 그건 이제 뭐 여러 학자들이 분석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하고 맞물려서 19세기 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하고 맞물리면서 비엔나 여성들, 특히나 20대, 30대 여성들한테 나타났던 독특한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프로이트가 그 임상치료를 했던 대상이 바로 그 여성들이었어요. 주로 여성들, 남성들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일반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가 여성을 상대로, 그때 당시에 여성과 남성은 분명히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 너무나 이제 내담자 치료의 대상을 갖다가 이제 아이 취급하면서 뭐 그런 등등등의 이제 이유로 해서 일반화가 어렵다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듣고 있는 거죠. 유아기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를 경시했다. 이제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제일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엘렉트라 컴플렉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